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 관점보다는 상승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법안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제 펼쳐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암호화폐만 따로 놓치면서 안 갈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만 보더라도 리플사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일단 지트레저리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기관 재무 플랫폼을 통합하는 리플 트레저리를 또 출시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핀테크 은행이자 회사인 질이라고 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2030년의 그 금융 포용성 시대 비전을 다시 한번 또 접점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런 기술적 측면만 미루어 보더라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포지셔닝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격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전반적으로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죠. 뭐 주식이나 뭐 금, 은 같은 경우도 정말 잘 가고 있고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도 매우 뜨거운데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크립토 시장 자체는 좀 하락 기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떠나가셨거나 좀 많이 지루하시고 지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호재와 악재거리들이 있는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낙폭이 조금 커지는 가운데 낙폭을 키운 것에는 어떤 악재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암호화폐 씬에서 있어서는 법안 통과가 좀 계속 지연되는 듯한 움직임이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크립토 3법이라고 해서 지니어스 액트랑 그다음에 클래리티 액트 그리고 이제 안티 CBDC 이 세 가지가 하원에서 통과됐었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상원 통과와 트럼프 서명까지 하고서 지금 이제 실효성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했던 클래리티 법안이죠.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계속 좀 지연되면서 최근까지도 이 마크업 단계 특히나 상원에서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좀 시간을 연기시키고 또 최근에 미국의 폭풍우가 몰아쳤거든요. 눈 폭풍이 엄청 많이 와서 뭔가 좀 그들끼리의 회동 자체가 지연되는 듯한 모습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암호화폐 씬에서의 내러티브가 부족하다. 이러한 부재가 좀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약간의 순유출세가 많이 나오면서 ETF 자금 역시 특히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순유입보다는 유출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고 사실상 이제부터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거시경제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나스닥과도 계속 좀 커플링 기조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고 연준이라든지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 이 매크로 상황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그린란드라든지 이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등등 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또 크게 발발을 했죠. 그렇다 보니 또 실물 경제가 많이 붕괴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또 안전자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금값과 은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씩 돈을 풀려고 트럼프가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잘 가고 그런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 은도 잘 가지만 이 크립토 쪽에서의 낙수 효과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고 리스크 자체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이런 작은 시장까지는 흘러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빛을 아직은 못 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근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반면 비트코인은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는 금값의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실물 금과 온라인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계수가 꽤 높은 수준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관측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디커플링 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되면서도 동시에 나스닥과 함께 그런 위험자산으로도 느껴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성격 자체를 일단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뭐 금값이 1온스당 5,000달러 훌쩍 넘어갔죠. 특히나 은값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재로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뭐 1온스당 100달러 크게 상회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금값의 폭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물 경제의 붕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뭔가 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을 때 금값의 폭등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1980년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던 시기, 그때 당시에 연준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인플레 파이터 역할로서 금리를 20%까지 높인 이력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오일 쇼크 때라든지 유럽의 재정 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등등 정말 큰 어떤 구조적 변화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그리고 통화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때 금값이 크게 폭등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금값의 폭등 자체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실물 경제가 좀 힘들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어떤 글로벌적인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2026년 자체를 저는 좀 더 길게 좀 폭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한 달, 두 달, 뭐 길어야 3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 암호화폐 섹터 자체를 약간 투자 쪽보다는 투기 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고, 역시나 뭐 해킹 이슈라든지 상장 폐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좀 난무하는 그런 시장의 환경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은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26년 자체가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는 한 해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가지고 매우 중요한 행사가 또 준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7월 달에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5월 중순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지금 뭐 차기 의장이 케빈 워시냐 블레녹의 릭 리더냐, 그래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누가 되든 간에 사실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와 같은 방향성으로 정책 기조라든지 금리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인물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크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2026년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든지 오픈 AI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우주 산업, 빅테크 AI 쪽에 IPO가 또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과 이 크립토 씬의 어떤 불장 사이클이 맞물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그 뒷단에서는 양적 완화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천천히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양적 완화가 시작이 돼서 정말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돌고,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가 작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2026년 자체적으로 크게 1년 자체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XRP에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5년, 10년 조금 더 시기를 길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투자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올해 5만 달러까지의 하락과 18만 달러까지의 이 상승으로 극과 극으로 좀 많이 갈렸는데, 이렇게 갈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 혹은 갑자기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 갑론을박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하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견 기조에는 4년 주기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겠죠. 비트코인 반감기를 필두로 해서 4년마다 이 어떤 채굴량이 반으로 줄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4년 주기로 최고점을 찍었고, 그 반감기 사이클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또 내려오는 시즌 종료 시점이 오다 보니까 또 5만 달러다, 뭐 6만 달러다, 뭐 10만 달러를 무조건 돌파하지 못한다, 또 이런 부정적인 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 관점보다는 상승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법안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제 펼쳐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암호화폐만 따로 놓치면서 안 갈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지금은 뭐 코스피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심지어 러셀 2000까지도 꿈틀꿈틀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연준의 어떤 돈을 풀고 트럼프가 이제 완전한 성심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암호화폐 사이클도 그들이 낙수 효과를 좀 크게 불러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컴의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뉴욕 증시 큰손들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를 퇴출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양자 컴퓨터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작년, 뭐 재작년, 뭐 저번 사이클, 저저번 사이클에도 계속 회자가 됐던 주제거든요. 사실상 뭐 암호화폐 섹터에서 양자 컴퓨터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월가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편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부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트레이드라고 하는 지갑을 만들겠다, 혹은 ETF,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ETF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담보로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 양자 컴퓨터 자체는 약간의 좀 퍼드성 기사, 약간 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그들의 자작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리플사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해서 딜리튬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 테스트넷을 가동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코인베이스 역시 양자 컴퓨터를 대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보고서까지 발간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들이 양자 컴퓨터와 암호화폐 섹터를 키우기 위해서 양쪽 끝단에서 지금 지속적인 어떤 기술 발전을 하고 있구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초기 이더리움 개발자였죠. 지금 현재는 에이다 재단을 이끌고 있는 찰스 호스킨스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해시 알고리즘 함수라든지 본격적인 그런 팀을 결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양자컴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암호화폐 섹터도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기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발전이 돼서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뭐 얼마 역사도 되지 않는 이 시장을 털기보다는 은행이나 뭐 이런 금고 같은 국가의 금고를 털겠죠. 근데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사실상 이 세력들이 개인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 씬을 크게 봤을 때 2016년도는 이 법과 제도가 좀 맞물리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의 통과가 있을 거고,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더 정비가 되면서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호재거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상기하면서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 암호화폐 씬에서 이런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비워놓고 DCA 전략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메이저 자산들을 천천히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뭐 기대할 수 있는 호재거리 너무 많겠죠. 일단은 뭐 러우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했던 작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렸는데, 올해는 약 3차례 정도, 많으면 4차례 정도의 정상회담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의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7월 4일 날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고, 또 무엇보다 XRP 현물 ETF 같은 경우도 블랙록과 피델리티에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움직임, 승인하는 움직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또 올해 11월 3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선거자금, 그 페어쉐이크 자금에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 자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풀려고 하고 있고, 암호화폐 우호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뤄본다면 사실 2016년 자체 크게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너무 하나하나의 호재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 그리고 바이 더 딥 전략을 하면서 이 포지셔닝을 잘 구축을 해두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창펑자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매수를 해서 그냥 강제 존버하는 거, 정말 수량 자체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투자의 어떤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막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정말 단기적으로 대출을 끌어가지고 정말 좀 크게 배팅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암호화폐 C는 변동성도 너무나 크고 호재거리가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대치를 내려놓고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될 만한 요소나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와 동시에 또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5월 중순 정도에 제롬 파월의 임기가 끝나죠. 지금 차기 의장 인선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블랙록의 CIO인 릭 리더가 될 거냐 아니면 과거의 연준의 이사였던 케빈 워시가 될 거냐 지금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됐든 간에 약간 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악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우 우리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바라봐야 되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뭐 상원의 농업위원회 마크업 일정이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고 SEC와 CFTC 이 토론 일정도 좀 지연이 되면서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뭔가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하락으로 리플 또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XRP 가격적인 부분도 워낙 지지부진하죠. 뭐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까지 좀 많이 가격적인 부분이 횡보하고 흘러내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의 행보라든지 전략적 파트너십, M&A 전략을 미루어 본다면 2016년 자체도 매우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리플의 하락에는 IPO 계획이 무산된 게 컸다고 하는데 IPO를 하지 않은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IPO를 지금 이제 리플사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IPO의 목적 자체가 자금 조달이잖아요. 이제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기업 공개를 통해 많은 자금을 모으는 것이 일단 IPO의 목적인데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도 뭐 포트리스라든지 시타델, 에링턴 캐피탈, 판타라 캐피탈 등등 많은 어떤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받았기 때문에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G 트레저리라든지 히든 로드, 지금은 리플 프라임으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됐죠. 뭐 스테이블 코인의 레일이라든지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등등 많은 기업들을 인수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금융 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IPO를 리플사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 자체는 사실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땐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리플사가 전략적으로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걸 만들면서 인터레저 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빼놨고 또 에버노스라고 하는 DAT 기업을 만들면서 지금 이 에스크로 물량 자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통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화 2,700원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있는 리플은 올해 가격 어느 정도의 가격을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XRP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올해를 바라보고 투자하고는 있지 않고요. 2030년, 2035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XRP에 투자한다라는 건 CBDC의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CBDC 세상이 오고 이 화폐에 대한 분권화 시대가 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탈달러화가 가속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결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의 개입이 들어간 CBDC의 세상이 왔을 때 모든 통화상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비주권 자산이기 때문에 또 티커 앞에 X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립적인 포지셔닝으로서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리플의 본질 자체가 빛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저는 2026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2030년, 35년,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XRP는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초창기였죠. 2013년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일본의 미즈호 미쯔비시 은행이라든지 스페인의 산탄데르 그리고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기관들과 함께 초기 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VR을 통해 계속 생태계를 확장해 나왔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올해 1월만 보더라도 리플사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일단 지트레저리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기관 재무 플랫폼을 통합하는 리플 트레저리를 또 출시를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핀테크 은행이자 회사인 질이라고 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2030년에 그 금융 포용성 시대 비전을 다시 한번 또 접점으로 가져가고 있고 한 번 더 나가서 DXC라고 하는 하나의 재무회사와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 5조 달러의 시장 규모 자체를 리플 페이먼트로 통합하는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달에는 영국의 FCA라고 불리우는 통화금융행위감독청에서도 이 완전한 풀 라이선스를 승인받으면서 이제 영국 정부 안에서 이 규제권 안에 리플 페이먼트가 탑재될 수 있는 활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점점 더 금융 레이어로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EVM 사이드 체인이 도입이 됐고요. 클로우백이 이제 완전히 실행이 되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됐고 더 나아가서 트러스 라인을 각각 할 필요가 없이 MPT라고 하는 이 다목적 토큰이 활성화되면서 매우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자동화 마켓 메이커로서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CBDC 어떤 통화를 갖다 대도 자동적으로 이 마켓 메이커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리플의 이 기술진을 필두로 해서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입히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 측면만 미루어 보더라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포지셔닝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XRP를 공식 결제 통화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XRP가 실생활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XRP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어떤 빅테크의 움직임이 뭐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 주신 것처럼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애플페이가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탑재했다. 이런 거는 산탄데르의 공식 문서라든지 인스타그램의 공식 논문만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그 백엔드 단에서는 지금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그것이 개념이 증명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생활로 이렇게 부활되는 모습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뒷단에서는 이런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으니 결국에 이게 실생활 측면에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에도 역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RP를 투자할 때는 뭐 단순하게 뭐 몇 개월, 1년 단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XRP가 향후 실생활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사실 XRP 같은 경우는 이 기관급 이 거래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릿지 통화이다 보니까 이 스위프트 시장과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통금융인 스위프트 1.0 구조 같은 경우는 매우 느리고 복잡한 구조, 중개은행이 꼭 필요한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나 BIS에서도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좀 비난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며 뭐 리플의 블록체인이라든지 R3의 코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뭐 시범 테스트 해보고 개념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코다 마찬가지로 이미 XRP의 결제 메커니즘을 쓰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 리플렛 같은 경우도 XRP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XRP가 없어도 메시징 정산은 되지만 결국에 이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라고 하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RP가 꼭 선택될 수밖에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기관급 결제를 효율성으로 가져가고 스위프트가 1.0에서 2.0
시스템형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XRP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어떤 용도 자체를 좀 충돌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상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축통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페어상 거의 7에서 80% 정도 운용이 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어떤 짐바브웨 같은 굉장히 이 금융에 소외된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의 페어상이 의미가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중립적 포지셔닝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XRP 같은 경우는 비주권 자산일 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의 구조 자체가 모든 통화상을 지원할 수 있는 리플 원장의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포지셔닝이 완전히 섹터가 다르다라는 것도 함께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 리플의 주요 이슈는 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리플사 같은 경우가 뭐 IPO는 좀 나중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에스크로 물량 같은 경우도 지금 350억 개 정도가 리플사에서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Defining Mature Blockchain이라고 하는 성숙된 블록체인 하나의 영역 안에 20% 이상을 한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팩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회하기 위해서 리플사가 어쩌면 이거를 제3자의 기관에게 좀 넘겨주는 듯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에스크로 물량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의 성숙된 블록체인 팩터에 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리플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남들이 가져갈 수 없는 하나의 유동성 공급 계좌로서 지금 따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클래리티 법안 안에서 그런 세부 요건이 어떻게 충족을 시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XRP의 호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게 있죠. XRP 현물 ETF 벌써 지금 뭐 한 약 8억 개 정도 XRP가 락업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AUM 자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불리우는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가 XRP 현물 ETF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 신청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늦어도 2026년을 길게 봤을 때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가 함께하는 시대에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는 정말 점점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도 커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기관이나 실생활에서도 소매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유틸리티, 실사용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최근에 OKX에서 마스터카드랑 손을 잡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카드를 출시했거든요. 그리고 비자의 보고서를 봤을 때도 작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결제량 자체가 거래량 500% 이상이 증가했다는 이런 분석 보고서도 봤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봤을 때 점점 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암호화폐다, 또 결국에는 중앙은행에 개입된 CBDC 같은 것도 점점 파일럿이 진행될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확산이 되듯이 암호화폐 결제라든지 실사용 사례,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웹3 회사들의 어떤 진전 이런 것들도 점진적인 어떤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홈페이지 메인 메시지에 기관을 현대금융으로 끌어들이기라는 문구를 전면으로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문구가 시사하는 바는 좀 뭘까요? 네, 일단 리플사의 비전 자체는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죠.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뭐 스마트폰, 인터넷 혁명이 오면서 정말 어떤 뉴스가 나오든 뭐 어떤 블로그 글이든 어떤 유튜브 영상이든 다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르게 수초 안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도 매우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자체를 우리가 3차 산업혁명으로 본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이 크립토를 필두로 해서 정말 가치까지 돈의 이동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거기에 기관의 어떤 자본의 흐름 자체를 본인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값싸게 이렇게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녹아져 있는 그들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는 뭐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솔루션도 당연히 이제 확산을 하지만 RLUSD라고 하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지속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라고 하죠. 히든로드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을 시키고 이제 DTCC와 손을 잡으면서 채권단에서 백엔드 시스템에서 리플 솔루션
솔루션이 쓰일 수 있게 계속 활로를 뚫어놓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커스터디 영역까지도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든지 메타코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G 트레저리를 리플 트레저리로 완전히 통합시키면서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관리뿐만 아니라 이 수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리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을 현대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이런 문구가 딱 핏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함께 전달드리고 싶네요. 그 XRP의 경우 요즘 핫한 AI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리플렛을 필두로 한 이 리플 페이먼트 ODL 자체가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AI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1.0 구조를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탑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리플사의 전 CTO였던 데이비드 슈워츠가 지속적으로 이사회 멤버로서 남으면서 뭐 딜리튬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 서명이라든지 MPT라고 하는 그런 다목적 토큰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기능,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이 가치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봤을 때 스테판 토마스, 이 리플의 전 CTO거든요. 이 데이비드 슈워츠 전에 스테판 토마스와 아드리언 호트베일리가 함께 정말로 이제 가치의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인터레저 재단을 비영리 재단으로 빼면서 스위프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묶음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AI를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기 위해 지금 하단의 인프라 자체를 계속 좀 메우고 M&A 전략으로 통합을 하고 파트너십을 메우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XRP를 이동시키는 방식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XRP를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소 혹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XRP를 필두로 한 이런 디파이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플레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플러 파이낸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넥소와 같은 그런 CEX 거래소에서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어떤 XRP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복리로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중장기적 접근으로 어떤 일정의 물량은 좀 따로 빼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량을 좀 따로 옮겨놓는 것도 저는 매우 필요한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에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웬만하면 그런 덱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리 파이프라인을 꼭 구축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리플을 처음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현재 리플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조금씩 DCA를 하고 있어요. 이제 DCA라고 하는 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일정 주기에 맞게 소량씩 지속적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목돈 1,000만 원이 생겼다, 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생겼다고 해서 리플 이거 한번 사볼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5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천천히 적금식으로 좀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모아가는 방향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XRP를 투자한다라는 건 이 CBDC에 대한 어떤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리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드맵 자체가 2030년 정도를 하나의 기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 정도 우리가 쭉 바라봤을 때 큰 퀀텀 점프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어떻게 또 이자 세팅을 하고 또 스테이킹을 통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런 저변을 확대하면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섹터별 대장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XRP가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날이 올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시점이 좀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을 시가총액 수준에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XRP를 공부함에 있어서 왜 XRP가 1000억 개로 발행이 됐고 왜 CBDC 세상에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XRP가 쓰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XRP 같은 경우는 정말 이 1000조 달러의 그 굉장히 큰 시장 토크나 시장에서 이 원자적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드랍 단위로 쪼개지는 이유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 드랍으로도 100만 분의 1로도 쪼개질 수 있는 단위로 나오면서 원자적 결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완전히 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시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5년,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XRP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리플과 CBDC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CBDC는 정확히 어떤 거고 좀 어느 나라에서 현재 좀 실험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CBDC 같은 경우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BIS라든지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경고 사인을 주고 있어요. 사실상 결국에 금융안정위원회라든지 바젤3 위원회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 BIS 산하에 있는 마켓 시장 인프라 위원회 그들의 논문을 미뤄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DC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이 외환 결제 시장에 대한 이 모든 통화상을 아우를 수 있게끔 그리고 원활한 통화, 이 결제에 대한 수수료 절감 또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 브릿지 레이어가 필요하고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들의 논문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그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결론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나라가 실험을 하고 있냐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벌써 뭐 BIS 보고서라든지 리플 보고서를 봤을 때 약 120개국, 130개국에서는 논의를 하고 파일럿 단계에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홍콩이라든지 뭐 몬테네그로, 부탄, 러시아, 뭐 우루과이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미 리플사의 CBDC 플랫폼으로 손을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파운드 재단이라든지 유럽의 유로화 재단 그리고 미국의 달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빅테크 회사라든지 회계 법인들이 모두 붙어가지고 리플 솔루션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이 CBDC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XRP의 투자 시점 자체를 천천히 지금부터 가져가되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계를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약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종목을 좀 이렇게 뭔가 농사 짓듯이 굉장히 좀 흩뿌려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랑 말씀 주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의 대장격으로 지금 많은 기관에서 이미 채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지속적으로 좀 DCA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업비트 기준으로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또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복리를 취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또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월가가 붙은 하나의 기관급 자산 클래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관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지속적으로 온체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라든지 주식에 대한 가격 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닌 온체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오라클 영역의 대장격이죠. 체인링크를 한 가지 예시로 좀 들고 싶어요. 실제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 목록만 미루어 보더라도 뭐 유로클리어와 같은 굉장히 큰 예탁 기관이라든지 스위프트와도 손을 잡고 있고 주식의 가격 피드를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는 스트리밍을 완전히 출시하면서 점점 더 이제 온체인 금융의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GKC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대장 코인입니다. 이 GK 스나크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GKC 코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만 하더라도 벌써 10배 이상의 상승이 이미 됐거든요. 기관의 채택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 기관들 자체는 이 프라이버시를 또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프라이버시의 영역 자체가 앞으로도 좀 급부상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모네로라는 코인도 굉장히 또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펀더멘탈을 기반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암호화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좀 비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좀 암호화폐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 포트폴리오를 짜기 전에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이죠. 뭐 코스닥보다도 더 리스키한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정말 좀 본인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잠도 잘 못 이루신다면은 굳이 오히려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좀 투자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공부와 이런 나의 속성과 암호화폐 시장이 잘 맞는지 그런 기질이 좀 잘 맞는지를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전달드리고 싶고 일단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저도 항상 제 구독자님들께 비트코인 정수 단위 뭐 한 개, 뭐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개 정도는 좀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자. 결국에는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말한 것처럼 외환보유고에 편입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일단 좀 절반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알트코인이 되겠죠. 근데 그 알트코인도 선정을 하실 때 시가총액이 높고 좀 DAT 기업도 있고 그리고 XRP 현물 ETF와 같은 그런 전통금융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미 현물 ETF가 있는 그런 코인들로 좀 구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XRP에 대해서도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나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좀 한번 CBDC라든지 아까 언급드린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든지 리플 페이먼트의 개념이라든지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XRP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다른지 왜 대체할 수가 없는지 이런 팩터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시고서 천천히 DCA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롱 치고 숏 치고 해가지고 이제 뭐 단타를 친다라고도 하죠.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셔닝은 완전히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선물보다는 현물로 투자를 하시고 좀 장기적인 어떤 사이클 투자를 하면서 DCA 전략을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솔루션을 좀 같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